7차례 발사, 6차례 격추. AIM-47은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끝내 실전 배치되지는 못했다. 그 뒤에 나온 모든 장거리 미사일은 어떤 식으로든 이 미사일에 빚을 지고 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교전의 기하학이었다. 핵탄두를 싣고 편대를 이룬 소련 폭격기들은 어떤 통상적인 요격이 가능해지기 훨씬 전에 미국 항모전단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해답은 기지에서 더 많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이 필요했다. 위협이 자기 무장 발사 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전을 훨씬 더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휴즈 에어크래프트는 바로 그 개념의 핵심으로 AIM-47 팰컨을 만들었다. 원래 이 미사일의 탑재 플랫폼은 노스 아메리칸 XF-108 레이피어였지만 그 계획이 취소되자 미사일은 티타늄제 마하3 요격기인 로키드 YF-12로 옮겨갔다. 휴즈 AN ASG-18 사격 통제 레이더와 항공기 그리고 AIM-47은 하나로 묶인 단일 체계였다. 유도 발사는 7차례 이루어졌고 그중 6차례가 격추로 이어졌다. 유일한 실패는 미사일 전원 고장이 원인이었다. 기술적 기준으로만 보면 이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다. 그러나 1967년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YF-12를 취소했고 항공기의 미래가 사라지자 미사일도 운용할 군을 잃었다. 그 개념은 곧바로 AIM-54 피닉스로 이어졌다. AIM-47이 가능성을 증명했다면 피닉스는 그것을 실전 운용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루먼 F-14 톰캣과 AWUG-9 레이더에 통합된 이 미사일은 항모전단의 함대에서 160km가 넘는 거리까지 방어 외곽선을 제공했다. F-14 한대는 24개 표적을 추적하고 이론상 6개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련 공격 편대의 폭격기가 무장 발사 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격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 피닉스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한 발에 거의 450kg에 달했고 전자장비는 염분 섞인 공기 속에서 부식됐으며 하드웨어는 캐터펄트 사출과 어레스팅 착함을 거치며 달아갔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오직 한 기종에 완전히 묶여 있었다. 피닉스는 2004년 미 해군에서 퇴역했고 F-14도 2해 뒤 그 뒤를 따랐다. 어떤 다른 플랫폼도 끝내 그것을 탑재하지 못했다. AIM-152, AAM은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더 작고 여러 플랫폼과 호환되며 차세대 항공기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다. 휴즈와 레이시오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경쟁했다. 시험용 하드웨어도 조립됐다. 하지만 1992년이 오자 상황은 달라졌다. 소련은 이미 해체됐고 그와 함께 예산 논리도 증발했다. AAM이 상정했던 위협은 더 이상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어떤 설계안도 개발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계획은 취소됐다. 그 실패에서 나온 것은 정반대의 철학이었다. AIM-120 암람은 이 계보에서 가장 무겁거나 가장 특수화된 무기가 아니었다. 대신 어디에나 들어맞는 무기였다. F-15, F-16, FA-18, 그리고 결국 F-22와 F-35까지 수십 개의 동맹국 공군으로 수출됐고 후기형은 결국 사거리 면에서 피닉스에 필적하게 됐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교리였다. 암람은 시겨에 전투를 항모함대의 특수한 기술에서 나토의 표준으로 바꿔놓았고 그 표준화는 어떤 사거리 기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동안은 그 숫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다 적은 가장 값진 항공기들을 더 뒤로 물리기 시작했고 사거리는 다시 압박의 무기가 됐다. 암람 표준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정오는 그 셈법을 바꿔놓았다. 이제 항모는 상대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정보감시 정찰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전선 훨씬 뒤에 배치하는 공간에서 작전하고 있었다. 그런 항공기들은 대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노리려면 암람이 애초에 상정하지 않았던 사거리가 필요했다.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대신 레이시오는 이미 함대에서 함상 발사 요격 체계로 운영되던 SM-6을 공중 발사용으로 개조했다. 그 결과물인 AIM-174B, 즉 SM-6 공중 발사형은 보잉 FA-18, EF 슈퍼 호넷에 통합됐다. 2024년 미 해군은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됐다고 확인했다. 논리는 단순했다. 10년짜리 개발 주기를 건너뛰고 이미 생산 중인 검증된 탐색기와 추진기관, 탄두를 쓰자는 것이었다.
그 대가 역시 분명했다. AIM-174B는 크고 무거워서 슈퍼 호넷의 무장 구성을 제한하고 항모비 횡단 전체로 넓게 확장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억제에는 대량 배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중급유기가 320km 더 뒤에서 운용되도록 강요받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이미 효율은 떨어진다. 미국의 두 번째 해답은 더 눈에 띄지 않았고 더 신중했다. 록히드 마틴의 AIM-260JATM은 하나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개발됐다. 그것은 서서히가 아니라 중국의 시겨에 미사일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된 순간 결정적으로 벌어진 격차였다. 최신형까지 포함해도 암남은 더 이상 판 위에서 가장 멀리 닿는 무기가 아니었다. AIM-260은 그 우위를 되찾으면서도 F-22와 F-35의 내부 무장창 안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다. 이전에 어떤 장거리 미사일도 맞닥뜨린 적 없는 물리적 제약이었다. 생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2020년대 초반 확인됐다. 기술적 세부 사항은 지금도 기밀로 남아있는데 그것 자체가 억제 논리의 일부이기도 하다. 성능 한계가 알려진 무기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적은 이미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거리의 가치를 다시 배우는 동안 소련식 계보는 그것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R-27ER과 R-27ET는 우크라이나의 아르템에서도 생산된 빈펠 R-27 계열의 연장형으로 서로 다른 철학을 보여준다. 하나의 최적화된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교전 유형을 포괄하는 모듈식 계열이라는 철학이다. R-27ER은 반능동 레이더 유도를 사용했고 R-27ET는 레이더 조사가 비현실적이거나 전술적으로 원치 않는 상황을 위해 탐색기를 적외선 시커로 바꿨다. 두 무기 모두 1990년 무렵 실전 배치됐다. 둘 다 완전 자율형은 아니었다. ER은 종말 단계까지 발사 항공기가 레이더락을 유지해야 했고 그만큼 발사 후 이탈할 수 있는 조종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 제약은 중요했다. 하지만 소련 해체 뒤에도 살아남았고 더 새로운 체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수십 개 공군에서 R-27 계열은 시겨의 전투의 사실상 표준이 됐다. 최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있었고 쓸 수 있었고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던 조합은 소련 계보가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정면으로 가리켰다. 더 무거운 기체, 더 강력한 레이더, 그리고 호환성 경쟁이 아니라 그저 하늘에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멀리 닿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이었다. 지리가 설계를 밀어붙였다. 소련의 국경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었다. 북극 해안선과 극동, 그리고 연속적인 레이더망과 촘촘한 전투기 엄호를 물리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었다. 해법은 항공기를 더 많이 두는 것이 아니었다. 한 개의 비행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메울 수 있는 더 적지만 더 무겁고 더 빠른 기체들이었다. 빈펠 R-33은 바로 그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고 짝이 된 것은 미그 31이었다.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기라기보다 하늘을 나는 요격기지에 가까운 기체였다. R-33과 그 개량형인 R-33S는 선회전에서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들이 노린 것은 폭격기, 순항미사일, 고고도 정찰 플랫폼처럼 크고 기동하지 않는 표적을 시각식별이 무의미해지는 거리에서 격파하는 일이었다. 미그 31에 탑재된 자슬론, 위상배열 레이더가 추적을 담당했고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더 유도를 사용했다. 즉 항공기는 종말 단계까지 계속 표적을 조사해야 했다. 그 제약은 모든 것을 묶어버렸다. 발사 이후 조종사의 자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교전수, 민첩한 표적에 대한 효용까지. R-33은 매우 특정한 전쟁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고 그 전쟁 안에서는 제대로 작동했다. 하지만 그 바깥에서의 한계는 구조적인 것이었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고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표적의 성격도 바뀌었다. 개별 폭격기는 더 이상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었고 전체 공중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항공기들이 더 값진 사냥감이 됐다. 이 쌈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는 수십 대 전투기를 지원했다. 공중급유기 한 대는 초계 편대 전체의 채공 시간을 늘려줬다. R-37M과 그 수출형 명칭인 RVVBD는 그런 표적들이 사거리 밖으로 물러나기 전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됐다. 주로 미그 31BM 그리고 나중에는 수-35S에 통합된 이 미사일은 요격 방형을 극적으로 늘렸다. 종말 단계의 능동 유도는
발사 항공기의 연속락 유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고, 이는 아르-33이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면으로 보완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향한 아르-37M 발사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자기 공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만큼 먼 거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기록됐다. 이 미사일은 단지 교정 거리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행동 자체를 바꿨다. 세 번째 문제는 달랐다. 러시아에는 더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를 위한 현대적 시겨의 무기가 필요했다. 아르-33과 아르-37 계열이 결코 그런 무기가 될 수는 없었다. 아르-77M 또는 카-77M으로도 불린 이 미사일은 그 시도를 대표했다. 능동 레이더 시커와 개량된 추진체계, 그리고 수-57과 수-35S 통합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 무기는 러시아판 암람과 미티어 세대의 대응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냉정한 한계는 생산이다. 수량이 제한된 미사일은 교리를 바꾸지 못한다. 그것은 고립된 몇 개 비행대만 보강할 뿐이다. 아르-77M의 진짜 무게는 전적으로 러시아 산업이 그것을 희귀한 자산이 아니라 상시적 전력으로 만들 만큼 충분한 수량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조기 경보 통제기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해답은 아르-37M보다 더 멀리 나아갔다. 엠피오 노바토르의 KS-172, 즉 카-100 또는 아르-172로도 불린 이 무기는 조기 경보 통제기 플랫폼, 공중급유기, 전자정의, 정보감시 정찰 노드 같은 고가치 공중표적을 전담해 사냥하는 무기로 구상됐다. 사거리를 늘린 범용 시기의 미사일이 아니라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되기 전에 제공권의 기반 시설 자체를 해체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였다. 개념 자체는 일관됐다. 2-3나 2-8 한 대가 전장에서 빠지는 것은 단지 항공기 한 대를 잃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지원하던 모든 전투기의 상황 인식을 떨어뜨린다. KS-172의 목적은 그런 항공기들을 너무 멀리 뒤로 밀어내 작전적으로 쓸모없게 만드는 데 있었다. 양산이 확인된 적도 실전 배치가 검증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설계만으로도 인도와의 수출 논의에 등장했고 서방의 작전 기획권에서 진지한 우려를 낳기에는 충분했다. 무기는 꼭 현역으로 배치돼 있지 않아도 적이 가장 비싼 항공기를 어디에 둘지를 제약할 수 있다. 유럽은 사거리 문제에 정반대 방향에서 접근했다. 소련과 러시아의 설계가 서류상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MBDA의 미티어는 전혀 다른 지표를 겨냥했다. 발사 순간의 에너지가 아니라 비행 말단에 남아있는 에너지였다. 일반적인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 직후 강하게 연소한 뒤 점차 속도를 잃는다. 그러면 종말 단계의 표적이 마주하는 것은 더 느리고 에너지가 더 낮고 급격한 회피 기동과 대응 수단으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미티어의 램제트 엔진은 그 방정식을 바꿔놓는다. 중간 비행 구간 내내 추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종말 교전에 들어설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남긴 채 도달한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은 더 넓은 회피 불가 구역이다. 기동하는 표적이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든 통계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영역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사베르 그리펜, 그리고 결국 F-35까지 통합된 미티어는 단순히 기존 기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능 기준 자체를 다시 정립했다고 믿을 만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최초의 유럽산 시기어의 공대공 미사일이 됐다. 중국의 궤적은 또 달랐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큰 함의를 지녔다고도 할 수 있다. SD-12라는 이름으로 수출된 PL-12는 의미 있는 수준의 생산에 도달한 중국 최초의 국산 능동, 레이더 시겨의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당시 세계 기준으로 보면 특별히 뛰어난 무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산업적 교리적 기반이었다. 중국 공군이 시겨의 전투를 남에게서 빌려온 개념으로 다루는 데서 멈추고 자국식 체계를 그 위에 쌓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조종사들의 훈련 방식이 바뀌었다. 정비 인력은 새로운 정비 주기를 익혔다. 수출형은 시장에서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PL-15와 그 수출형인 PL-15E는 바로 그 기반 위에 세워졌고 두 세대 사이의 격차는 점진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PL-15는 이중 펄스 모터와 능동 레이더 시커를 갖추고 J-10C, J-16, J-20과 통합됐다. 평가된 사거리는 미국 항모 및 원정 작전이 의존하는 공중급유기와 감시 항공기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미 국방부가
2018년 의회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AIM-260JATM 계획의 가속 요인으로 이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어쩌면 이것이 PL-15가 이뤄낸 성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척도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지 중국 전투기에 무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획득 일정 자체를 바꿔놓았다. PL-15는 대응을 강요했다. 그리고 PL-17은 원래의 문제를 더 풀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 PL-15가 기존 시기어의 전투 기준과 경쟁하는 무기였다면 PL-17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놓여 있다. 한때 소련의 KS-172가 이론으로 상정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고가치 공중자산을 겨냥하는 미사일로 평가되지만 실제 배치 단계로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이는 계획이다. 그 크기 때문에 청두 J-20의 내부 무장창이 아니라 선양 J-16 같은 플랫폼의 외부 장착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의도된 역할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선회전이나 근접 혼전에 쓰는 무기가 아니다. 전방 경계선 훨씬 뒤까지 닿아 적의 전체 공중작전을 떠받치는 항공기들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다. 보잉 E-3 센트리, E-7 웨지테일, KC-135, RC-135 같은 기체들 말이다. 재고가 많지 않아도 계획 단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 그런 항공기들이 480km 더 뒤에서 작전해야 하는 순간 레이더 엄호 범위는 줄어들고 공중급유 시간창은 압축되며 공중작전 전체의 리듬이 무너진다. PL-17이 중요해지기 위해 수십 개 표적을 격추할 필요는 없다. 믿을 만한 수량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인도의 장거리 시기어에 전투 역량은 다른 기반 위에 세워졌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순간에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개발하겠다는 결정이었다. DRDO가 개발하고 바랏 다이내믹스 리미티드가 생산한 아스트라 마크 1은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개발 끝에 인도 공군에 실전 배치됐다. 먼저 수호이 수-30 MKI에 통합됐고 이후 HAL 테자스에도 통합됐다. 사거리만 놓고 보면 장거리 범주의 하한선에 가까우며 현세대 최첨단 시기어의 미사일들과 비교하면 어느 하나의 지표에서도 선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런 틀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아스트라 계획은 자국 설계국과 국내 생산 라인, 능동 레이더 시커 경험을 갖춘 한 세대의 기술자들, 그리고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시험 인프라를 만들어냈다. 후속인 아스트라 마크2와 현재 개발 중인 장사거리 파생형들은 모두 그 제도적 기반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인도는 미사일 재원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그 경쟁에서 다시는 배제되지 않을 역량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스가 개발한 IWER은 세 번째 접근법을 보여준다. 소형화, 플랫폼 비의존성, 그리고 수출 활용성이다. 검증된 더비 미사일의 장사거리 발전형인 이 무기는 능동 레이더 시커와 데이터 링크 지원을 갖추고 있으며 전투기와 헬기, 심지어 지상 발사형 체계에도 통합할 수 있을 만큼 설계 유연성이 크다. 특정 플랫폼 하나에 묶이지도 않고 실효성을 위해 대형 항공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한된 예산으로 혼합 전력을 운용하는 소규모 공군에게는 그런 유연성이 사거리 기록보다 더 값지다. IWER은 이스라엘식 계산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디에나 들어맞는 미사일은 어디에나 팔리고 어디에나 팔리는 미사일은 어떤 실험실도 재현할 수 없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시험된다. 모든 장거리 미사일 계획이 초강대국의 야심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계획은 지도 한 장과 좁은 해협 건너의 위협,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점에 정말 필요한 것을 외국 공급자가 결코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미쓰비시 전기가 개발한 일본의 AAM-4B는 비교적 단순한 작전 공백에서 출발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기체 자체의 성능은 충분하지만 노후화된 시겨의 무장 때문에 주변 지역에 등장하는 미사일들과 믿을 만한 수준으로 맞서기 어려운 F-15J 요격기를 운용하고 있었다. AAM-4B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능동 레이더 시커, 중간 비행 단계 데이터 링크 수정, 그리고 F-15J와 F-2에 맞춰 조정된 통합 체계가 그것이었다. 이 계획이 눈에 띄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재원 때문이 아니다. 일본은 모든 방위 획득 결정을 규정하는 헌법적 제약 아래에 있다. 그런 나라가 진정한 장거리 역량을 지닌 국산 시겨의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미국의 수출 승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고급 공중전 기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도적인 신호였다. AAM-4B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제도적 의미에서 방어용 무기다. 자국 영공을 지켜야 하고 그 수단을 스스로 통제하기로 선택한 나라가 만든 무기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논리는 더 날것에 가까웠다. 탱웅검 이씨로도 불리는 TC-2C는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이 이미 자국산으로 구축해둔 미사일 계열을 바탕으로 사거리를 늘린 발전형이었다. 대만의 전략적 상황에서는 해외 의존이 곧 생존 차원의 위험이다. 공급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인도를 지연시키고 조건을 붙이며 조용히 막아버릴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자국 주력 시기어의 미사일의 재보급을 보장할 수 없는 공군은 시간을 빌려 쓰는 공군에 불과하다. TC-2C는 대만 FCK-1 전력의 교전 거리를 바깥으로 밀어내며 중요한 한 가지를 드러낸다. 대만은 해협 상공을 두고 다툴 생각이지 단지 충돌 초반 몇 시간만 버틸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맥락에서 사거리는 성능 지표가 아니다. 의지의 표명이다. 이 전체 계보의 마지막 항목은 어쩌면 가장 기묘하다. 이란의 파크루 90은 1979년 혁명보다 몇 해 앞선 거래에서 출발했다. 이란 제국공군의 그루먼 F-14 톰캣 전투기와 AIM-54 피닉스 미사일을 함께 판매한 거래였다. 혁명 이후 미국과의 관계는 붕괴했고 예비 부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들도 정비 가능 수명을 넘기며 노후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장거리 요격기 가운데 가장 유능한 축에 드는 기체 하나를 점점 텅 비어가는 무장과 함께 붙들고 있게 됐다. 파크루 90은 한때 피닉스가 제공했던 것을 되살리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역설계와 즉흥적 보완, 국내 개발을 이어간 결과물이다. 큰 미사일, 긴 사거리, 화려한 레이더 요구라는 원형의 기하학은 그대로 품고 있지만 그것을 만든 산업 기반은 다르고 제재 아래 놓여 있으며 원형을 원형답게 만들었던 기술에도 접근할 수 없다. 실제 성능이 주장대로인지는 제너럴리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를 뜻밖의 지점에서 닫아준다. 이 글에서 다룬 공군들 가운데 가장 고립된 공군이 전체 미국 계보의 출발점이 된 바로 그 기체를 지금도 띄우고 있고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게 만든 그 미사일의 유령 같은 무장을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달고 있기 때문이다.